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공존 없는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들에게서 온 편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청년 사무국 애니바디 팀의 엄지은님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Is Anybody There? A letter from animals that have lived in Earth without coexistenc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Ji-in, team member of Anybod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좌장을 맡은 엄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평소에도 동물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전문적인 연사분들과 함께 제가 좌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주포럼 세션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자 청년 세션이 열리는 날인데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청년들의 열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레 동물도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문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물종인 축산동물과 전시동물로 나눠서 오늘 세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부에서는 동물 생산업과 동물 전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 많은 분들께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공존과 평화로서의 가치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네 분의 패널분들 소개를 드릴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한 분 한 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물자유연대를 운영하시며 동물 구조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시는 조희경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동물자유연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데요. 많은 도움 주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물권 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 동물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주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동물 관련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청주랜드에서 진료사육 팀장이자 수의사로 활동하시며 야생동물의 종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김정호 수의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에도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물원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과연 무엇일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논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시며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데 큰 기여를 하시는 김현지 실장님이십니다.
네, 동물권 행동 카라는 모든 동물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동물권 단체인데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깊은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도와주실 네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동물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일부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 어느 언덕에 살고 있는 엄마개 샛별이에요. 전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사는 이 집은 아주 좁고 열악하거든요. 엄청 좁아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을 정도예요. 사람들은 이곳을 개농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농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긴 강아지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전 1년에 6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아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십 일의 간격으로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수컷개들과 교배하고 새끼를 낳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 제가 낳은 새끼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늘 낳자마자 사람들의 손에 어디론가 보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사람들이 제 새끼들을 더 나은 곳에 보내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쯤 제 새끼들은 아주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낳은 새끼들과 함께 넓은 집에서 네 발 뻗고 편안하게 사는 거랍니다. 그곳에는 동물을 위해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온 편지는 엄마개 샛별이에게서 온 편지였는데요. 샛별이의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편지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렇듯 개농장 및 공장식 축산업과 같은 동물 생산업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얼른 해결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 생산업 문제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연사분들께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희경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동물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가셔서 열악한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농장을 현장에서 직접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한 개농장의 상황은 어떠신지, 그리고 개농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이제 어미개 샛별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보통 개 농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쁜 강아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잘 품고 보듬어서 이제 키우는 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통 공장식 축산이라 하면 농장동물 쪽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 고양이 이 부분에서도 공장식 축산이라고는 용어가 사용되는 거는 우리의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또 윤리의식이 너무 계속 파행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물건 찍어내듯이 생산해낸다 해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와 고양이들조차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얼만큼이나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려동물 문화에서 뒤돌아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보통 어떤 환경에서 하냐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가 많이 훼손되는 환경이죠.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서 뜬장, 구멍이 숭숭 뚫린 뜬장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미도 그렇고 새끼도 그렇고 걷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힘들게 걷죠. 그리고 좁은 공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연 환기와 자연 빛 이런 것들을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좁은 곳에서 갇혀서 평생 동안 새끼만 낳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제가 지금 기르는 반려견이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예요. 구조할 당시에 뜬장에 살았어요. 구멍이 숭숭 뚫린 케이지 뜬장에 살았는데 얼마나 사는 삶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미 구조해서 산책할 때만 해도 제대로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다 아이가 지금은 잘 걷는데 다니다 보면 우리가 왜 우수로에 펜스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우수로 빠지지 않는 뚜껑 펜스를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곳을 절대로 안 밟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을 피해가거나 뛰어넘거나
그러니까 그 밑에 공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평생 그거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공포감. 그런 가운데서 새끼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어미와 새끼 간의 관계도 유대가 단절된 채로 일정 시간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미로부터 그 새끼를 빼앗아서 이제 판매되고, 이런 환경에 살고 있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먹고 삽니다. 평생 동안 새끼를 낳는 암컷이 가장 영양과 그다음에 건강 관리가 중요한 때에 그런 그 영양 관리도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그 평생 동안 살다가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게, 저희들이 실제로 구조했을 때 보면 암컷들이 정말 생식기 부분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구조하는 개들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잔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법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 동물 생산업을 처음에 이제 신고제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등록제였는데 신고제로 낮췄다가 다시 지금은 허가제로 갔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러한 그 잔혹한 일들을 줄여나가 법과 제도로 좀 그 어떤 규제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됐냐 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그런 잔혹한 환경은 조금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상 어렵고, 더 문제는 이미 제도권에 들어온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일 때 정부에서 추산한 게 약 1000여 개 업소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감춰진 것이 더 많이 더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당시도 생각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생산업이 지금 허가제가 된 이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생산업이 2000여 개가 존재합니다. 허가에 등록한 업소가. 이것은 예전에 무허가 업소가 1000여 곳이었는데, 공식적 통계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2013년에 1000여 곳이었는데, 허가제로 더 법으로 더 그 엄격하게 했다 하는 허가제, 물론 저희가 보기엔 만족하진 않죠. 그 상황에서도 2000여 개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없는 꼼수 영업과 여러 문제점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동물 생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럼 카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번식농장과 같은 불법 동물 생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번식농장과 불법 도살장 등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전에 조희경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 동물 생산업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강아지 공장, 번식장으로 이야기되는 소위 이제 경매장을 거쳐서 펫샵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러한 어떤 번식장 생산업 체제, 이제 요 부분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기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소위 식용 개농장,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전에 그 동물 생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소위 식용 개농장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계속 소위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세상에 식용견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는 반려동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지금 제어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개식용 풍토 속에서 세계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농장이 대한민국에는 부끄럽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라는 동물을 또 반려가족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막 번식시키고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모순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뭐 식용견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개를 우리 누구도 지금은 축산 동물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그 산업이 기형적으로 존치해 왔을 뿐인 것이고요. 이 식용 개농장의 메커니즘도 그 개농장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없고 전국에 막 다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에도 거의 3,000개 가까이 그런 개농장이 분포하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개농장에서도 무한 번식이 일어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새끼를 빼서 팔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새끼도 키워서 빨리 먹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개농장이 결국 그 개들은 경매장으로 가게 되고, 식용 경매장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동물 학대가 빈번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아무렇게나 핸들링 당합니다. 사실 이러한 식용개 경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민간 단체나 시민이 나서서 민원을 넣거나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경찰이 나서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매장에서 개들이 도살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살장은 전혀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 도살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그 농장동물의 허가받은 도축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 전기 쇠꼬챙이로 그 동물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면서 그렇게 동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겨났을까요? 사실 1976년부터 8년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국내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개라는 동물이 가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법의 취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마치 합법화의 어떤 그런 법으로 말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기간이었었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던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78년에. 그러면은 축산물로 절대로 이제 뭐 죽여서나 유통돼서는 판매돼서도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그것들이 무단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가 거의 45년 가까이 방치를 한 셈인 거죠. 네, 김현지 실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뒤에 또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발언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현지 실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 도살장 및 불법 번식 농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를 또 알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박주연 변호사님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물 생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해결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생산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에서도 기존에 이제 요건이 낮았던 것을 점차 이제 영업자가 이러한 것들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높여가고 있고, 또 허가제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번식, 대량 생산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금 있는 법도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은 집행 단속, 처벌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속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단속 인력이 부족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법상 처벌 기준이 한 벌금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아야 벌금 500만 원. 그렇다면은 영업으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그런 이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 복지 기준에 맞춰서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법에서는 규율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는 벌금도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고 그저 그냥 영업 재량에 의해서 관할청의 재량에 의해서 영업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그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이 영업을 규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법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생산되는 동물이 결국에는 그 이력이 제대로 추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이 동물에 대한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물 생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희경 대표님께서도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권의 법적 필요성과 청년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법 얘기하면 어떤 사회 문제를 다 규제로만 풀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정부의 정책도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완화하면서 사람의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규제를 더 강화해서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 법을 통해서 사회 인식과 그 사회의 어떤 규범을 이렇게 겨니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물 복지를 훼손하는 거, 그리고 동물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인식이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인식을 법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그 견인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청년 세대의 그 성향이 그 타자의 행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공동의 선을 가지고 목표로 이루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향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물권 침해와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좀 그런 데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생명 감수성과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고통의 무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사회를 좀 만드는데 우리 청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희경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년 세션인 만큼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공장식 축산 및 불법 번식 농장뿐만 아니라 동물 생산업 문제와 관련한 현 실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축산동물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동물임에도 그 이면에 담긴 축산동물의 처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모두가 축산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인간의 삶과 문명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비단 축산동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시동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시동물과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지 그럼 다음으로 다른 동물 친구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돌고래 한돌이라고 합니다. 애니바디 친구들이 저희를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남태평양 바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저를 낯선 곳으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사는 이곳을 동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온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 친구들과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돌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가 살던 남태평양의 바다에 비하면 너무도 비좁아서 요즘은 헤엄은커녕 매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매일 제가 사는 곳을 들여다보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요즘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얼마 전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곳을 빙빙 돌거나 갑자기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곳에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곳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왜 우리는 돌고래답게 살 수 없는 것인가요? 네, 두 번째 편지는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돌고래 한돌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는 동물원에서의 삶을 들으니 이제껏 한돌이를 포함한 동물원에서의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동물 전시 산업과 관련한 문제는 동물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제에서는 동물 전시 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해 연사분들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수의사님께서는요, 청주랜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돌이와 같은 상황도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동물원 내에서 동물들의 생활은 실제로 어떠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청주동물원 김정우고요. 현장 수의사로서 한 20여 년 일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좀 구분은 돼요. 뭐 돌고래는 뭐 정확히는 이제 수족관이라는 곳에 있는 동물인데, 야생동물로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한돌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동물원에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알려진 행동들이 있죠. 동물원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정형 행동을 보이고, 그죠? 무의미하게 제자리를 반복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자고 있죠. 사실은 몇백 킬로, 몇십 킬로를 헤엄치고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작은 공간에 가둬놨으니까 당연히 할 게 없겠죠. 할 게 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고, 그거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아마 방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더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고래 같은 경우 잘은 모르지만 박쥐나 돌고래 초음파를 써서 물체, 먹을 것이나 다른 어떤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런 동물들이죠. 저희들도 이제 수의사로서 이제 초음파를 쓰는데, 그 초음파의 원리가 어쨌든 탐촉자를 대면은 몸 안에 들어가서 장기에 부딪히는 것을 반사해서 그걸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그 벽들 속에서 초음파를 계속 쏴대면은 얼마나 어지러울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갑자기 그 짧은 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어지러울 거고, 또 혼자 있을 때 사회적인 동물인데 혼자나 뭐 소수가 있는 돌고래한테는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동물원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 이제 갇혀 있었고요. 이제 회진을 돌면서 동물들이 무기력한 걸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개선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형 동물 같은 경우에는 몇백 종, 저희도 과거 한 10년 전에 130종, 지금은 한 70여 종으로 줄였지만, 그 많은 종에 대한 어떤 그 적합한 시설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어떤 이유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한돌이와 같은 상황이 정형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런 동물원 내의 동물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존폐를 둘러싸고 비판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김정우 수의사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또한 실제로 동물원에서 직접 근무하시며 실태를 파악해온 전문가의 시선에서 전시산업의 문제점과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전통적으로 동물원에서 존재 이유, 뭐 서양에서부터 뭐 먼저 얘기가 됐죠. 뭐 옛날에는 뭐 전시,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연구, 보존 이렇게 네 가지를 드는데, 지금도 한국의 동물원에서는 거의 전시 위주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존재 이유,
다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곳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청주동물원 예를 들면은 저희는 동물 보호소가 되고자 해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된 토종동물들이 있는데 영구 장애가 된 개체들은 사실 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그리고 나가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적인 안락사도 시행을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죽지 않고 동물원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야생동물들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동물원이 됐으면 합니다. 네, 김정우 수의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동물원이 동물원으로서 저희의 여가를 위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동물 보호소라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현지 실장님, 동물원 외에 펫샵이나 야생동물원 카페의 경우에도 동물 전시 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규모의 야생동물 카페 혹은 펫샵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야생동물 카페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앞전에 나왔었던 또 그 동물원에 대한 부분들,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동물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사실 그 한도리의 얘기가, 저 상황보다는 굉장히 더 열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족관 돌고래의 폐사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픈 뉴스들이 거의 연중 행사처럼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라도 그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 말씀을 주지를 드리면서 야생동물 카페 말씀 주신 걸로 넘어가면요.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 2019년, 2020년 그 무렵에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어떤 적정한 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가 됐고 그 좀 전부터 막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한 야생동물 체험 카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입법 운동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카페는 지금 법적으로는 사각지대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현행법상 동물원 수족관법도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져서 2016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동물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동물원의 정의는 10종 50개체 이상인 곳들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숱하게 우리가 정말 동물들을 너무 쉽게 대하고 함부로 번식시키고 기르고 사육하고 이랬던 많은 곳들은 다 사각지대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규제되지 않는 소동물원도 굉장히 많고요. 뭐 식당, 카페, 백화점, 쇼핑몰, 뭐 박물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물 복지적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접근을 할 때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동물원의 문제와 지금 야생동물 카페가 똑같이 사각지대 속에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 야생동물 카페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지점을 들자면 상업화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바람직하지 않죠. 만지고 인간 일방적인 그런 것들을 어떤 체험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돈을 받고 또 거기서 분양해서 또 팔기도 하죠.
어떤 동물을 파냐, 여우 같은 동물도 팔고요. 저희가 시중에 북극여우를 또 구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이 동물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하셨냐라고 하니까 야생동물 카페에서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싸게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동물에 대해서 적절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들한테 혹은 단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반려화가 촉진되고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또 뭐 사고도 있고요. 네, 무척 위험합니다. 네, 김현지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흔하게 야생동물 카페 혹은 펫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김현지 실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주연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동물원 수족관법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이유도 지금 그 동물원 수족관법에서 제대로 등록제로밖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뭐 이동식 또 소규모의 그런 동물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법적으로 좀 더 개선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발의가 되어 있는 그 개정법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 수족관을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영업자의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허가제로 격상을 조금 하고, 또 이제 종별로 관리 기준 또 복지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 동물원 수족관이기 때문에 그 종별에 따른 그런 관리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또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정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하는 거, 가둬서 전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동물 학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 나온 돌고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이런 전시가 부적합한 종은 아예 전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뭐 흔히 그냥 이동식 동물원 혹은 체험 뭐 아이들 만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뭐 보건상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동물복지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개정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동물원 수족관법이 무엇인지 혹시 자세히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김현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동물원도 수족관이 어떤 거냐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뭐 기준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법 자체만으로 볼 때는 뭐 거의 규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법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뭐 아까 수의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결국 동물원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그런 부분이 또 법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동물원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동물원의 역할을 고민을 하지 않는 한 지금 법은 전혀 그거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동물원이 뭐 이제 동물 보호소로서의 역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아가서 이 동물들 뭐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동물들을 잘 이제 보호를 하고 또 생태를 또 보존을 하고, 또 다른 피학대 동물들이 와서 또 제대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추어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기존의 어떤 인간의 관람, 전시 그런 목적에서의 동물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조금 더 동물을 위주로 한 그런 곳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법도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생추어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추어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정확하게 딱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야생동물 그리고 또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동물들을 이제 뭐 보호를 하고 이제 이런 생태 보존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추어리의 가장 특징은
인간보다는 동물 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물원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제 동물을 인간의 관람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목적이라면 생추어리는 조금 더 그 동물의 습성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그 보호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이 가서 뭐 아무 때나 보고 싶다고 해서 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동물을 오히려 딱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그 생리적으로 이제 삶이 끝날 때까지 보호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생추어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뭐 법률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종 보전 및 생태 보전에 관한 동물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우 수의사님께서 앞으로 동물과 인간의 공존 차원에서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청주동물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뭐 4가지 알파벳 R로 정해봤는데요. 첫째는 레스큐입니다.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장애의 토종동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레스판서빌리티 데리고 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건전한 신체 활동과 그런 건강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동물 행동 풍부화나 그다음에 이제 긍정 강화 훈련, 메디컬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수의사가 하는 어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몸과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는 저희가 이제 삭은 이제 멸종위종 동물이고요. 그래서 계획하에 번식을 사실 시켰습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거의 중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방사 훈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산 하나 전체를 지금 방사 훈련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니까 먹이 잡는 훈련, 그리고 위험물, 뭐 차 등을 피할 수 있는, 로드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받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 가을쯤에 어미는 뭐 장애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자연을 새끼들은 좀 돌려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동물원이 코끼리 없는 동물원이에요. 코끼리는 사실 한국의 추위를 굉장히 못 견디죠. 그래서 과도한 난방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후 위기 시대 때 멸종위 종을 종보전한다는 동물원에서 그렇게 CO2를 많이 생산하면은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토종 동물 위주로 연구 장애 개체들을 보호하면서 교육하면서 그런 어떤 난방비,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덕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시민들한테 교육적인 부분으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자들, 학생들, 이제 야생동물 쪽에 이제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양성을 하는 교육. 또 요즘에 학교에 이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사 연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수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청주랜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동물원이 모두 동물을 전시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동물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물 전시 산업에 대한 두 번째 의제까지 연사분들의 말씀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이렇듯 인간과 동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동물들의 실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쳤을 이런 동물 전시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1부에서는 동물 문제에 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면 다음 2부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동물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마지막 동물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소이고 농장에 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종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들에게 식량과 노동력을 제공하면 인간들은 저희에게 보금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지구의 많은 동물들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 인간들의 행동들을 보면 인간들이 말하는 평화와 공존의 대상에 동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우리들의 이야기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인간들은 우리 덕분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왜 정작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걸까요? 동물은 그저 인간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존재인가요? 인간과 동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시급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한 전 지구적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지우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소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살아온 곳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지우가 묻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모두에게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물음에 관해서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조희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지우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물론 소를 이제 의인화한 그 물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인간의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과 동물 다 누구나 고통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오늘 날카로운 송곳이 찔리면 우리 아프잖아요. 소도 동물도 찔리면 아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가 같다는 거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는 공이 모든 생명체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방적 관계에서 동물을 착취하고 취하는 거 이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은 그거는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고 해서 이것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동물을 취하면서 영위해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완전한 채식주의가 돼야 되는가? 동물을 희생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제품도 나는 사용하는 게 그럼 이제 굉장히 정신적 부담, 도덕적 부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부담을 갖다 보면은 다 그냥 외면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온전히 생명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에서 그 생명이 동등하다는 관점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동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활용해야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원히 아마 숙제가 될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든 걸 다 제거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노력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인간적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참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약 11억 마리 이상이 그 연간 공식적인 소돼지닭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축 약 11억
마리 이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700~800억 마리의 농장동물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희생당하는 동물, 닭은 30일에서 40일 정도, 돼지는 6개월, 소는 2~3년 정도, 생명이 그거밖에 안 주어져요. 닭이 그 40일이라는 건 정말 애기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을 먹냐 안 먹냐, 갑론을박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그 기본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짧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동물들한테는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축산에 대한 물음은 사실은 우리 환경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전 세계 농경지의 80% 이상이 축산 때문에 땅이 망가지고 있고, 기후 온난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생산업자들하고도 관계된 건데, 동물을 공장식 축산과 대량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육질의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10마리 키울 거 20마리, 30마리 키우면서 그 생산성 떨어진 것 중에서 양질을 또 골라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동물을 더 많이 희생시키고, 그리고 축산업자에게도 불필요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환경과 인간, 그다음에 생산업자를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동물복지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더 인간한테도 더 이로움이 있고, 이런 측면을 보자면, 물론 이건 이제 인간의 관점인 거지, 아쉽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면서 동물의 고통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사회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희경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물 복지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간이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 인간과 동물이 계속 공존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결국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할 것인가 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거는 인간 사회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게, 결국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 이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다른 존재, 다른 생명에 대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집단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떤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양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가 결국 뭐 동물을 좋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그 윤리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꼭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다들 공감했으면 좋겠고, 결국엔 그런 관점에서 법도 결국에 인간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물의 권리가 있다. 생리적으로 그 동물도 자유롭고 또 고통을 받지 않고 그럴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유네스코에서 이미 동물의 권리에 대한 세계적 선언이라는 곳에서도 이미 말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물의 어떤 생리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도 인정을 하고 좀 더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결국 그런 것들은 법률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이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법과 관련해서 동물권에 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김정우 수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있죠. 인간의 질병의 60%, 최근에 인간 질병의 75%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까지 사실 굉장히 이제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사실 바이러스는 전파되면은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70억 정도 되나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한테 옮겨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 많은 바이러스를 복제해서 퍼뜨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결국에는 공존하고자 하는 것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배려 없이 계속 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넘어오고 있고, 인간이 계속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동물원에서도 동물 체험이 있었어요. 사랑새 체험이라고. 이제 낯선 인간한테 사랑새가, 훈련받지 않은 사랑새가 먹이를 준다고 오겠습니까? 오는 이유는 사실 배고픔이거든요. 체험하기 전에 쫄쫄 굶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이제 손바닥에 와서 모이를 먹게 되는데, 이것을 한 6년 전에 없앴거든요. 없앤 이유가 동물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동물은 불쌍한데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와 그것을 용인해주고 싶은 어른들이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실도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한 어떤 배고픔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막은 것은 질병에 대한 공포였어요. 사랑새한테 검진을 했었는데 아주 미비하게나마 인간한테 올 수 있는 전염병이 하나 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산으로 동물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체험은 없어졌죠. 사실 제가 바라고 있는 건 그런 공존하려는 어떤 마음들이 다 생겨서 공포가 아닌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야생동물을 공포로 대상으로 삼아서 같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로 여긴다는 게, 그냥 공감을 통해서, 공존을 통해서 그들의 땅을 배려해주고 덜 침범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공존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정우 수의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주랜드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만큼 동물원과 관련해서 동물복지와 동물복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김현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존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 같은 것들이 닥치고 나서야지 어떤 지금 깨달음을 받았는데 동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이렇게 인간 일변도로 이용해도 괜찮다? 심지어 그 범주까지 우리는 축산동물은 농장동물, 그다음에 뭐 동물원에 가 있는 동물은 전시동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동물은 반려동물, 뭐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동물은 또 실험동물,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이용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동물을 구분하고 나누고 또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되는 또 자행을 저지르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어떤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동물복지 수준은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농장동물들의 문제, 공장식 축산의 폐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제일 많은 동물들의 숫자가 고통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거 하나하나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공장식 축산 체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뭐 법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결단과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현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180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육식주의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 그러한 엄한 현실은 더 우리들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와 같이 우리가
더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인간 동물도 동물이라는 점을 이제 잊지 않고 비인간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갈 것이냐, 이제 이러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연사분들의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물과 인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은 잘 뚜렷이 잘 알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논의를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혹시 1, 2부 동안 이루어진 논의들에 관해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셨거나 다른 연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및 첨언하시고 싶은 연사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하다가 조금 끊겨가지고 그 개식용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매듭은 짓고 싶은 부분이요. 사실 정부의 방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어도 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부랴부랴 꾸려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개식용 종식의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미약해 보입니다. 이제 왜 개식용 산업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요. 모든 동물보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뭔가를 개혁을 하고 바꾸고 조금 더 변혁을 이뤄내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식용 산업의 블랙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식용 산업이 존속하는 한은 우리나라 국가의 동물 보호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불법 개식용 산업의 종식 꼭 필요하고 국가적인 결단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적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기반이 되어야 그 위에 동물복지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조희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시동물, 야생동물에서 제가 이제 발언을 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금 그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이번에 그 개정이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그 기본적으로 안 됐던 거를 아주 기본을 지금 갖추자라는 수준에서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국회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법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현행 동물원 수족관법이 있지만 거의 그냥 아까 이미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법이라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지 동물 중심의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수족관법이 있는 이유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을 조금이라도 인간이 우리가 조금 그동안의 그 과오를 반성하고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의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서적이고 서류적인 부분만 있는 거예요. 동물원을 갖추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한 서류 요건 이런 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지금 반발을 좀 하고 계시는데 동물을 이용해서 어떤 상업적 이익이 취해지는 곳이라면 동물 복지에 동물을 생태적 고유의 생태적 습성을 그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그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의무라는 거, 그리고 보시는 관람하시는 분도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잔혹한 환경에 있는
동물보다 좀 더 생태적 고유 습성을 보장받는 그런 곳에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더 나한테는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시민의식이 동물원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동물원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 같은 경우는 엘리펀트 프리, 엘리펀트 돌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적합종들은 이미 동물원에서 퇴출되고 있어요. 퇴출은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말하는 동물원들이 연구와 보존의 역할을 한다지만 우리나라 동물원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가 걸려서 개정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달에 사육곰 22마리를 미국 생추어리로 이동시킨 적이 있어요. 비좁은 뜬장에서 웅담 채취를 위해서 살아갔던 곰들이었는데, 정말 야생 환경을 갖춘 생추어리의 간순과 얘네들한테서 느껴지는 어떤 자유의 기쁨 이런 걸 보는 거는 정말 인간이 정말 이렇게 살아온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게 너무 컸고, 그다음에 여기가 제주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제돌이라든가 태산이 복순이 이런 거 나갈 때 저희 동물자연대가 다 같이 이제 참여해서 했는데, 수족관에서 봤을 때의 돌고래와 야생에서 봤을 때의 돌고래가 느끼는 차이는 정말 우리조차도 그 감격과 희열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우리가 진정 느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동물이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하다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동물원법과 그다음에 야생생물법 반드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경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물 관련 법률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 생추어리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혹시 추가로 간단하게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이분 내로 조금 발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통과돼야 될 법이 앞서 말한 법률 외에도 민법 개정안이 지금 있습니다. 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고 일반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법적 지위는 그냥 물건과는 다르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동물이 죽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법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민법이 다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는 민법으로 또 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이조차 역시 지금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도 꼭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한 공존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면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된 문제가 아니라 요즘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매년 유기동물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몰래 버리니까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도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그런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안락사 처리가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개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의사 표현이라는 게 좀 어디다가 어떻게 약간 그런 막막한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연사분 계실까요?
네, 간단한 정리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질문 다 답변할까요? 아니면 첫 번째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첫 번째 질문 하나씩 할까요? 네, 첫 번째 네, 편하신 질문만 대로 해주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의 유기동물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한 유기동물의 발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 말고 입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었던 강아지 공장, 번식장, 그리고 펫샵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허용이 되고 있고 허가제라는 허울은 썼지만 사실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단언컨대 개체 관리도 안 돼요. 네, 현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대로 하는 곳들 없습니다. 그 제대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을 하고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에서 국내에는 지금 정책적인 시스템이 15호소 속으로 의무적으로 그 유기동물, 발생 유기동물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열흘 그렇게 계류한 뒤에 사실 건강에도 안락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락사지 살처분에 다름없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지만 사실 민간에서 개인 활동가들, 단체들 정말 많이 구조를 하고 정말 많이 또 입양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산업이 거대한 산업이 계속 저쪽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기조 대신에 동물을 판매하고 있으면 사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게 되고 개선 지점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이제 이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그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라고 하고 있지만 시보호소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보호소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계류하고 있는 장소고요. 거기에서는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던 병도 홍역 같은 그런 전염병도 보호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생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사로 카운팅되는 부분도 사실은 자연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늘 상기를 하고 그러한 보호체제 구축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김현지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간단하게 더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조희경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동물단체가 연관이 되는데, 물론 제1 첫 번째는 이제 펫샵에서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선적인 거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제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당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유기동물 등록률에 보면은 혼혈개들의 등록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번식업자들도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혼혈개든 순혈개든 그 입양 문화가 촉진이 되면은 펫샵에서 안 사고 입양 문화가 촉진이 되면은 안락사 당하는 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해외 선진국들이 그 유기견이 펫샵이 없으니까 유기동물을 보호소에서 그러니까 유기동물 입양을 보호소에서 가서 할 수밖에 없고 보호소에서 안락사율이 거의 없는 심지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안락사일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질병이 깊거나 아니면 정말 그 행동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개선의 의지가 없다거나 아주 굉장히 희박한 경우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안락사율이 거의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보호소에서 입양 문화 때문에 그런 거고 펫샵이 없는 건데 문제는 마당개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 자체 번식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실천적으로 번식을 안 할 수 있도록 중성화수라는 거 실천적으로 개 키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 같이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희경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 관객분들 가운데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푸른동백 팀장 서인경입니다. 저도 평소에 동물권과 동물법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 세션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동물복지 보장과 그리고 그 현황, 지향점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주연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1부에서 대한민국 현행 동물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오스트리아 등의 동물법 보호 선진국에 대해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는지와 저희 대한민국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쩌면 앞에 질문해 주신 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 답변일 것 같은데요. 그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정말 아무나 쉽게 동물을 사고 팔고 또 키우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돈만 있으면 아무나 펫샵에 가서 동물을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어떤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없는 어떤 소유자들이 동물을 많이 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의 경우 조금 더 이제 일정 교육을 또 받도록 하게 한다거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티어하임이라는 그런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동물 보호소에서만 동물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 세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물을 키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람의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나 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관해서 추가로 더 원하시는 연사분 혹시 계실까요? 네, 김현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국내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최근에 됐었던 부분이 반영이 딱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학대받은 동물들이 곁에 있어도 학대자가 요구를 하면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예, 그런 체제에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다음 스텝은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이제 아무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사육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중성화 얘기나 그런 말씀들이 나왔지만 중성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시골개들의 현실, 그리고 또 지방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의 맞닥뜨리는 일상에서의 동물들의 모습은 한 20-30년 전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짧은 목줄과 비도 계속 맞고 있고, 그러다가 개장수가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새끼 낳아서 계속 새끼 봐야지 하면서 많이 새끼들을 낳게 되면은 아무한테나 주고, 준비되지 않은 가족에게 그것을 입양이라고 보냅니다. 적절한 입양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이 돼서 바로잡히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님 답변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감사히 전해주셨는데요. 다각도의 시선에서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 세션 1부에서는 동물 생산업과 동물 전시산업의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동물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2부 논의에서는 이러한 동물 문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지, 동물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당위성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인간과 동물 두 종의 공존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지구 위의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인간 사회가 반드시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주포럼 청년사무국팀 애니바디가 준비한 이 논의의 장을 통해서 기존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인간 중심적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민이 동물 문제 전반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고민하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Is anybody there?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공존 없는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들의 편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